안녕하십니까? 네, 많이들 모이셨는데 오늘 혹시 저 처음 보는 분 있어요? 한 분, 두 분, 두 분이네. 아, 소방법 처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공부한 적 없고. 네, 이제 새로 바뀐 체제로, 그죠? 필수 과목으로. 그 전까지는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조정 점수 해가지고 환산 점수라는 게 있었는데 내년 2022년부터는 전부 필수 과목으로 돼가지고 그냥 뭐 100점 만점. 그러니까 한 문제의 가치가 예전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관계법규의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낯선 용어 때문에 이게 뭐지? 너무 어렵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순환, 2순환 이렇게 순환을 돌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냥 입으로 딱 답이 나올 정도로 여기 그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혹시 어려운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이 과정을 조금만 적응하면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혹시 그 학과 특채 시험 응시하는 분 있나요? 여기 학과 특채는 없네. 학과 특채 시험은 이제 과목 수가 좀 적고 그리고 소방관계법규도 지금 우리 교재의 한 절반 정도 분량 여기 절반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방 관련 4대법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2개법만 소방기원법하고 소방시설법 2개만 또 시험 과목으로 범위로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소방학과 나온 사람들을 위한 특채. 근데 여기 수업하는 분들은 전부 공채니까. 그리고 또 학과 특채라고 하는 건 시행 규칙은 또 출제가 안 되고 우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든 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이제 할 거고요. 자, 이제 소방관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기질 내지 그런 자질을 가지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방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불 끄는 일? 또 뭐 있을까요? 불 끄는 일 말고도 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 구출하는 거, 그죠? 불 끄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소방이란 말이 그죠? 불을 꺼낸다라는 의미와 통하잖아요. 그거 외에도 뭐 인명 구조 구급 뭐 이런 그리고 화재를 예방한다든지 화재 경계한다든지 이런 각종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화재를 통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재산적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거를 구조를 해서 어떻게 한다? 국민들을 그죠?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그죠? 직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 업무하는 과정에서 소방관이 화재 진압 등을 실시하다가 좀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상당히 소명 의식이 좀 높은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일에 대한 어떤 보람 뭐 이런 게 가장 높은 직렬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한 여러분들 자체의 경의를 표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또 학원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소방관계법규라는 이 한 과목을 이제 일러드리는 사람이니까 이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전에 가가지고 얼마만큼 득점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제 임무고 제 과제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100% 컨셉을 맞춰가지고 수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아마도 이 시험에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고시 공부도 조금 하면서 이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번복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때로는 이제 공부하다가 혹시
공부 방법론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하다.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맨날 까먹고 잘 기억이 안 나고 모의고사 봤더니 너무 많이 틀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그 소방법 상담은 물론이고 이런 공부 방법론에 대한 질문도 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소방관계법규를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소방관계법규란 제목은 소방과 관련된 몇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법규 이런 표현을 넣은 거죠. 그래서 법이 딱 하나가 아니고 법이 4개여서 그래요. 소방관계법규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범위로 지정해 놓은 게 딱 4대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방기본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이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가지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또 시험이 이제 총 20문제가 나오면 어느 법은 많이 나오고 어느 법은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4대법이 그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건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제 이 법이 어떤 법이고 무슨 특징인지 앞으로 우리 공부해야 될 과제고 이렇게 4대법이 나오는데 4대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한 법당 총 20문제 중에 한 법당 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 완벽하게 5개는 아니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5개씩 내는데 뭐 가끔은 한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법에서 6문제, 어떤 법에서 4문제 이렇게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 5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법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법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게 없어요. 4가지 법을 전부 다 골고루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 문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 문제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하려는 이제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되겠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름은 제가 법률을 적어 놓은 거죠. 소방기본법 등등등 4대 법 제목을 적어놨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그 법만 가지고 모든 시행이 다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주 자세한 절차 같은 거는 국회에서 다 안 만들어요. 국회에서는 이런 소방기본법이면 소방기본법, 시설법이면 시설법의 뼈대만 만들어 놓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임을 시켜. 위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정부, 대통령령으로 요거는 기타 정해라. 요거는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라. 우리 소방은 여러 가지 부서 중에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까지 정확히 연결을 해야 이 법 조항의 의미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일부가 빠져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예를 들면 나무 기둥이 있고 중요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이야. 근데 뭐 나뭇 이파리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는 뭐 열매, 꽃도 피고, 그렇죠? 열매도 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법에서 안 적어 놓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노란색으로 된 게 법률이면 뼈대, 그 안에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어우러져야만 이 법령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각 법마다 공통입니다. 소방기본법이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런 하위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되는데 이런 하위 법령까지 조합을 해서 해야 이제 법이 완전히 이해되는 것처럼 시험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4대 법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합치면 한 법당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되니까 총 몇 가지예요? 3, 42.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굳이 풀어서 쓰면. 네. 여러분들은 그냥 소방기본법 하면 딸린 식구,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묶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 대신 시행령, 시행규칙은 하나하나의 조항을 완벽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차이가. 법률 조항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야 되고 그 대신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중에 조금 부수적이고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있고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올해 한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교재가 한 500여 페이지 되죠. 500 몇십 페이지 되잖아요. 근데 500 몇십 페이지가 사실 안에 떠들어 보면 아주 자잘하고 깨알 같은 게 되게 많은 중간중간에 그런 모든 것을 100% 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러요러한 거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 적다라고 해서 건너뛰기도 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데서도 출제위원이 작정하고 내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뭐냐면 매년 한두 문제 정도는 소위 만점 방지용 문제를 출제합니다. 만점 방지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수험생들이 너무 100점짜리가 막 널려 있으면 출제위원이 마음 상한되나 봐. 그래가지고 적당히 말하자면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한두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공부를 꼼꼼히 보더라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출제위원이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한두 문제씩. 물론 저는 그걸 쫓아가려고 매년 이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5점, 90점을 맞아도 우수한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만점 맞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난 90점, 95점 맞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공부는 효율적이고 수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 교재의 전체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근데 그 중에 이 문제는 막 거의 매년 나와.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 문제는 뭐 한 3년에 한 번 나와. 매우 중요하죠. 뭐 이 문제는 뭐 5년에 한 번? 이 정도는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요거는 신설된 제도인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공부하고. 이렇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 걸 가려가지고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출제 패턴을 보면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살짝 변형만 해가지고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7, 80%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의 경향을 잘 파악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만 잘하면 기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7, 80% 득점을 하고 나머지 20, 30% 정도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7, 80%를 붙들고 나머지를 보완한다는 개념하고 아니야 난 처음부터 머릿말부터 전과표까지 샅샅이 봐가지고 100점 맞을 거야 하면 꼼꼼히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강약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쉽게 맞히는 문제를 혼자 약간 긴가민가 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항상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 우선시해야 돼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책을 읽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추가사항은 또 추가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관계법규의 또 특징을 하나 들자면 다른 과목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 지금 이제 5과목은 국어는 빠지고 그죠? 영어, 국사, 그다음에 소방학개론과 행정법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교재에 없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국어, 영어, 국사 다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뭐 국사 같은 것도 교재에 없는 사료 같은 것도 마음껏 낼 수도 있고 영어, 국어 문장은 뭐 수많은 예시 문장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소방관계법규는 그렇게 안 내요. 오로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혀있는 내용을 수험생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의 해석론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소방관계법규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교재에 적혀있는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교재만 빠삭하게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안에서 다 나오니까. 여기 없는 거는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서방관계법규는 개정이 많이 돼요. 매년 개정입니다. 매년.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새 책을 내긴 했지만 이 새 책이 나온 이후에도 또 이제 앞으로 시험 볼 시간까지 아주 여러 차례 또 개정이 생길 겁니다. 물론 개정되는 것도 그냥 우리 시험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들은 뭐 무시해도 되지만 시험과 좀 관계된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캐치해가지고 책을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서방관계법규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행정법규, 이것도 행정의 영역이죠. 행정 관련 법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 그 대신 그걸 두려워하지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바뀐 법령 중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다라는 걸 뭐 자료 만들어 가지고 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메모를 남긴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딱 나오면 이거 나왔네. 왜냐하면 2달 전, 3달 전에 바뀐 조항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우리 서방관계법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교재를 바삭하게 한다. 그다음에 바뀐 법령을 보완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점 만점의 공부보다는 그죠? 한 90점은 공부, 90점, 95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이 고시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문제만 포기하면 이 고시 시험은 이제 예전에 4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 이 20문제의 공무원 시험으로 말하면 이제 1문제 정도 비중이 되겠죠. 그 문제를 포기하게 되면 공부량이 반으로 준다. 왜 절반으로 줄까? 예를 들면 올해 나온 그 만점 방정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사한 내용이 책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샅샅이 다 뒤져봐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거 안 한 것까지 다 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덜 해도 되는 부분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만점을 맞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문제만 포기하면 우리 시험에서 이제 1문제만 뭐 포기한다는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부 양이 줄어들면서 득점은 확실히 하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지난 순환을 들은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느끼실 게 있지만 이제 새로 강의 듣는 분들은 대신 법은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낯선 용어, 생소한 용어가 좀 많이 등장하고 처음에 그 과정을 깨야 돼요. 그 과정을 좀 그러니까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순환 정도 더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낯선 용어나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 뭐지 하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법을 공부할 때의 특징이에요. 왜 기질에 따라서 이 페이지가 이해 안 되면 페이지 잘 못 넘어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계시죠? 아니면 난 잘 몰라도 대충 넘어가. 근데 잘 몰라도 대충 넘어가는 게 법 공부할 때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배경이 되어야 이 하나의 단어나 용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뒤에 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순환 쑥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지금은 모르는 거거든. 근데 이걸 찾아봐봤자 노력만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의미는 깨우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렇죠? 한 사이클이 돌고 다시 오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그냥 조금 어색하거나 모르는 게 있더라도 한 사이클 돌면 이해된다더라 생각하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이 4개 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딱 법 제목이 하나였어요. 소방법.
그 소방법이라는 게 계속 운영이 되다가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가 있었죠. 지하철 참사. 그걸 계기로 이 소방법 단일법전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대응하기에. 그래서 법을 쪼개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자세히 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소방법이라고 하는 법을 공부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4대 법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법이 제목을 적어놨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일까 궁금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소방기본법은 말 그대로 소방에 관한 기본법이잖아요. 제목은 그 내용의 압축이니까.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소방관이 필요하죠? 여러분과 같은 소방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소방관 등등등 모인 조직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화재 진압하려면 소방차도 있어야 되고 소방장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을 끄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소방용수 이런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쭉 담아놓은 게 소방기본법. 그죠? 사람이라든지 소방차, 그 다음에 물, 소방용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소방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법, 소방 시스템.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저기 앞에 뾰족하게 이렇게 바퀴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 뭐 경보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이면 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 그래야 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자동 시스템으로 화재가 진압이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한,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것이냐에 관한 법이 소방시설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건 소방시설을 스프링클러면 스프링클러를 매다는 일을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건물 건축하려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에 감리도 있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에 관해서 설계, 공사, 감리, 또 뭐 방염 처리,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일을 하위 업체에 맡긴다. 뭐 하도급이란 말 들어봤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 공사법, 공사에 관한 법이다.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막 조금만 옆에 불길이 있으면 막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물들이 우리 세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물을 인류 위험물부터 육류 위험물까지 구분해가지고 각 위험물의 성질이 달라요. 그 성질에 따라서 이건 뭐 공기와 접촉하면 뭐 터진다든지 물과 접촉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성질에 따라 분류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고, 그 다음에 위험물과 관련해서 뭐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 제조소, 저장하는 저장소, 취급하는 취급소,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위험물을 뭐 제조하는 것이다. 근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국가가 좀 통제해야 되겠죠? 꼬마애들 담배 피거나 뭐 술을 먹는 거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죠. 그 위험물, 폭발물 같은 걸 갖다가 취급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국가가 아무 통제가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시도주사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든지. 허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강력한 제압 수단이잖아요. 허가권자가 허가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4대 법을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공부할 때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학습이 이제 돼야 되겠죠. 우리 교재도 그냥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게 아니고 법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교재에 대통령령을 정한다는 말 바로 밑에다가 그 해당 대통령령을 제가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따라오시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대충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한 가지만 더 주고 이야기한다면 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죠? 헌법이죠. 헌법은 뭘 규정하고 있죠?
헌법이 뭘 규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좀 막연하죠. 국가의 기본이 되는 거. 통치 구조라고 해서 대통령 어떻게 뽑고, 국회의원 어떻게 뽑고, 판사들은 뭐 법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법률이잖아요. 법률은 뭐 수백 수천 가지 법률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4가지 소방관계 법규, 소방관계 법률이라고 한다면 소방관계 법률 4가지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률은 국가가 뭐 여러 가지 규율, 권리 의무를 규정하기도 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근데 소방과 관계된 거는 이제 행정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측면이 좀 많아요.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다 그런 거죠. 위험물 안전관리할 때는 이 규정을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은 뭐 벌금형에 처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모든 이건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어서 대의제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나와서 300명이 모여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달리 만드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들 뽑았잖아. 나 선거 참여 안 했다? 그래서 참여 안 했어도 어떻게 해요? 다수의 참여한 대로 결과대로 난 수긍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러면 날 대신해서 결정한 걸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힘이 막강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법을 만들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건 법은 이거 잘못된 법이야 하고 안 지킬 수가 없거든. 그런 한계가 있죠. 자, 어쨌든 근데 법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밑에 대통령령 여기에 위임을 해요. 위임. 이러한 사항은 이거를 정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소방은 행정안전부예요. 그걸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해요. 뭐 법무부다 그러면 법무부령, 뭐 건설교통 부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행정안전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해서, 근데 대통령령은 어떻게 만드냐면 대통령 이하의 국무회의 알죠?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뭐 각부 장관들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국무회의 하잖아. 거기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위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안전부령은 여러 가지 부서 중에 행정안전부에서만 행정안전부의 이 담당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 봐야 행정안전부만 있고, 이거는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들 다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중요한 사항은 여기다가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안전 이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는 여기다 위임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 만들 때도 거기서 완벽하게 다 만들기 곤란하다 그러면 조금 만들고 일부 또 여기다 위임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로. 그리고 명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소방기본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이다 그러면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목 전체적인 소개는 대부분 한 것 같고요. 그럼 교재를 한번 잠깐 보죠. 10페이지 한번 가보죠. 10페이지. 자, 이게 챕터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챕터 앞에 뭐죠? 챕터 1이 이제 소방관계법 개관. 그래서 4대법 앞에 이 법 전체의 어떤 성격 같은 거를 제가 소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법을 공부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이 챕터 2로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소방관계법규의 의의는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 4대 법률을 모아서 지칭하는 거니까 여기 소개된. 그 다음에 2번의 소방관계법규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소방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넷째 줄에 보면 58년도에 3월 10일 날 이때 소방법 만들어가지고 계속 소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로 4대 소방관계법규로 확장해서 세분화 규정을 하게 됐다. 아마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소방학에서 더 많이 아마 공부할 겁니다. 소방관계법규는 역사 같은 거는 문제 안 나오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03번 가보면 법적 성격.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법적 성격. 자, 공법, 행정법, 절차법, 강행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법은 공적인 영역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여기 보통 주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국가와 뭐 국민의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공적인 영역을 다루는 법이라고. 소방이 공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이죠. 그냥 공법일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옆에다가 반대말을 적어 놓으시면 좀 좋습니다. 공법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건 사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소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방청이라든지 뭐 시도지사라든지 이런 공적인 영역과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지만 사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적인 관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꿔줬어. 근데 친구가 잘 안 갚네. 어떡하죠?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든지 뭐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 이건 개인의 금전 관계는 사적인 영역이지 공적인 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건 이제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그래서 그런 공법과 사법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2번에 행정법이죠. 바로 우리는 입법, 집행, 사법. 그러니까 국회냐, 법원이냐, 행정부야. 그중에 행정부에 속하죠. 그래서 행정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행정법의 반대는 국회 하면 입법법. 그 다음에 법원, 사법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사법이라고 읽고 쌍비읍. 이건 사법이라고 읽어요. 글자는 똑같지만. 왜냐하면 요거는 사사로울 사자의 법, 사법이라고 읽고 요거는 입법, 집행, 사법. 사법부 할 때 사는 맡을 사자 요걸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법이라고 읽고 읽는 게 좀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절차법. 우리는 소방에 관한 수많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이 났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119 연락을 받으면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종합상황실로 연락이 되고 거기서 사태 파악을 해가지고 요거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불이 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몇 명이 어느 지역의 소방대가 몇 명 정도 해서 출동하면 되겠다. 연락을 하거든. 그럼 가서 불 끄고 우선 출동할 때 막 비상 출동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불 끄고 화재 조사하고 이런 수많은 절차를 거치죠. 이렇게. 그런 절차에 관한 법. 그리고 무슨 조사를 하게 되면 며칠 전까지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조사 나간다든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수많은 절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네. 절차법의 반대말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절차법의 반대말이고 절차는 뭐 시간에 따라 어떤 흘러가야 할 절차를 다룬다면 실체법은 그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범죄가 뭐냐? 살인죄가 뭐냐? 그러면 형법 250조 1항에 적혀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 어떤 게 사람을 살해하는 거냐라는 거 이제 그 문장을 법조문을 가지고 판사나 법조인들이 해석을 하겠죠. 사람을 죽였다. 그럼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뭐 칼로 뭐 찔렀는데 죽지 않았다. 그럼 살인 미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내용이죠, 내용. 사람을 죽이는 것, 범죄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실체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절차법은 사람을 죽였다고 치면 그 사람이 범인인지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하죠? 소송,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은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하자, 재판.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절차가 뭐예요? 형사소송 절차거든. 형사소송 절차. 그건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때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이잖아. 그게 간명하게 대비가 돼요. 이 소방에 관해서는 이제 절차, 실체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하기, 다 절차법이니까 제시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내용, 범죄면 범죄, 권리 의무면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실체법이고, 소방에 관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맨 끝에 강행법입니다. 강행, 강제적으로 행한다 해서 강행법이죠. 강행법 반대말은 임의법이라고 해요. 네. 소방법은 뭐 강행법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딱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뭐 불법 주차 차량도 많고 해가지고 당장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근데 옆에 밭이 있네, 밭. 남의 밭에 농작물을 밟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밟고라도 가야 빨리 도착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밭을 밟고 가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긴급한 화재 현장이니까 남의 땅이라도 밟고 가도 된다. 대부분 올바로 판단하시네. 우리 법에도 다 규정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하죠. 사람이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또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구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 법에 다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러면 애꿎은 그 농사 지어서 밭을 가꾸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채소가 일부 파손이 됐다.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상을 해야겠죠. 그냥 남의 땅을 막 밟고 중요한 일이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보상은 별도로 또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행법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소방차가 그 밭을 밟고 갈 수밖에 없다. 내 밭 밟으면 안 돼요라고 주인이 와서 막았어. 어떻게? 주인 밀쳐내고 밟고 가야 되겠죠. 주인이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어때요? 주인의 밭을 강제적으로 밟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행법이지. 그죠? 그 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상으로 해결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강행법이에요. 임의법이란 말은 뭐냐면 임의대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죠. 예를 들면 민법, 아까 얘기했던 뭐 친구한테 100만 원 꺼줬다, 1000만 원 꺼줬다, 이런 거래 관계할 때는 자기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한테 100만 원 꺼줄 의무 있어요? 없잖아. 내가 꺼주기 싫으면 안 꺼주면 그만이고. 근데 친구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정도면 꺼줄 관계야 해서 꺼주는 거지. 애매한 관계면 안 꺼줄 수도 있고 못 꺼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거래를 했다. 그러면 딱 무슨 부동산 중개업소에 딱 들어가면 뭐 일정한 계약서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해놨잖아요. 근데 계약서라는 건 뭐예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사. 나는 이 물건을 이렇게 얼마에 팔겠다. 나는 얼마 주고 사겠다라는 의사에 일치되는 걸 적는 종이거든. 계약서가 그런 양식이라는 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반드시 그 양식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돼. 그냥 A4지 한 장 갖다 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파는 사람 누구, 사는 사람 누구, 거래 얼마, 몇 월 며칠 날 돈 주고받고 열쇠 교환하겠다라고 의사만 명확히 나오면 그게 계약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적인 거래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둘 간의 의사만 합치면 이루어지면 돼. 이게 바로 강행법과 큰 차이죠. 소방관계법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제목만 한번 쭉 보세요. 공법, 행정법, 절차법, 강행법. 메모할 필요도 없죠? 까먹을 이유도 없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넘어가죠.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소방관계법규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각 법들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을 소개해 놓은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시간 날 때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본론 공부하면 다 당연한 얘기가 되니까.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소방기본법에서 주요 내용 있죠. 양가로 2번 주요 내용의 1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소방기관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바로 소방기관의 설치, 말하자면 이제 가장 기초죠. 소방기관이 있어야 나중에 볼 거로 가고 소방대 조직이 돼.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또 선발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방기관이 소방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소방용수시설. 바로 소방기관이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요 세 가지죠. 인력, 여러분과 같은 소방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방 장비가 필요하고, 소방 용수시설, 물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사람, 장비, 물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번도 보시면 화재 재난 위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인명구조 활동을 의미하는 소방활동. 이게 이제 가장 본론에 해당이 되는 활동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화재 진압 등을 실시하는. 그 다음에 맨 끝에 9번 보시면 벌칙 나와 있죠. 법이나 명령 위반한 자에 형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벌칙. 그래서 벌칙, 각 법, 4대 법에 맨 끝에는 다 벌칙으로 끝나요. 그래서 무슨 규정을 어기면 뭐 징역형, 뭐 벌금형, 과태료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형벌과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하실 거지만 벌금과 과태료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돈 내는 건 맞죠? 네, 돈을 내는 건 맞는데 성격이 달라요. 벌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주차 위반 딱지 해가지고 벌금 얼마 냈어 하는데 그건 벌금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과태료라고 불러요. 벌금은 범죄에 따른 법률 효과로서 재산적 어떤 이익의 박탈을 의미하는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형벌이 뭐가 있죠? 사형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 다음에 뭐 유기징역, 유기금고, 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뭐 벌금 제도도 있어요. 좀 가벼운 형벌이지만 이거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고 과태료는 범죄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차선 위반, 주차 위반해서 돈 얼마 낸다고 쳐봐요. 범칙금 같은 거. 범죄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 질서를 위한 규칙인데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돈을 얼마 내는 것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거든.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잖아.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벌금형이고 이거는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러요. 과태료는. 나중에 이거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한 우리 학습 과제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 이 법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제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법제처에서 약칭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라고 일러줘요. 그래서 바로 이 법의 가장 핵심인 소방시설, 그래서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소방시설법이라고 할 테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는 2번 주요 내용의 2번 가보시면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재난 등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조사예요.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공무원 나가가지고 조사해보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막 이 문제가 있으니까 뜯어 고치시오, 막 이렇게 뜯어내시오, 막 이런 명령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건축허가 동의란 말 나오죠. 네, 건축허가.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가지고 교외에다가 땅을 하나 샀어. 땅을 샀는데 거기다 건축을 자기 맘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게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게 돼 있어요.
허가권자가 허가 안 내주면 건축 못해. 예를 들면 맹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맹지는 뭐냐면 길이 통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도로가 있고 보통 도로에 이렇게 땅 여기는 A라는 사람 거, 여기는 B라는 사람 거, 여기는 뭐 C라는 사람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짓고 다 가능해요. 이게 도로가 접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땅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D라는 사람. 근데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가지고 도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이걸 맹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은 예를 들면 건축을 못하게 돼 있어. 어쨌든 건축법의 요건에 우리 건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겠죠. 그래야만 땅을 파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거든요. 보통 건물 지을 때. 그러면 건축 관계인이 본인이 나 건물 짓겠어라고 요건 갖춰가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요건 갖춰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건축법에 잘 맞네 허가를 딱 내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만 지으면 소방에 관해서 소방기관이 관여를 못하잖아. 그러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소방에 관한 시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도를 만든 게 건축 시군구청장이 허가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라고 하는 소방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사람이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완전 전문가니까 그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소방시설은 어떻게 설계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디다가 뭘 달 거다 이런 설치한 계획서 같은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확인해보고 이 건물에 이런 게 필요한데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고 비상경보 설비 설치된다? 그러면 이거는 해도 되겠네. 그러면 동의해 줍니다. 이렇게 해줘요. 해주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허가해도 되겠구나 하게 돼 있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그 사람들끼리 건축하고 어쩌고 하는데 중간에 본부장 서장이 들어가서 동의를 얻는다. 우리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건물을 건축할 때 이런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건지를 소방기관이 확인하는 이런 절차예요.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공사법으로 내려가면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방염 등 하는 거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주요 내용 해서 2번부터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 등을 하려는 자의 소방시설업의 등록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앞으로 공부하다가 소방에 관한 모든 4대 법에서 무슨 등록 나왔다. 무슨 업이에요. 무슨 업 등록이 나왔다 그러면 100% 누구에게 등록한다? 시도지사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서 무슨 등록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거 따질 거 없고 등록자 나오면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고르면 돼요. 비교적 소방관계법규는 단순한 질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방염, 도급 이게 바로 각종 설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절차들을 좀 나열한 거죠. 그래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감리,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거는 이제 아까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종류별로 구분해가지고 안전관리 한다고 그랬죠. 자, 1번 가보시면 주요 내용의 1번. 위험물에 의한 사고 예방에 의한 국가의 책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취급. 지정수량이란 말 나오죠. 지정수량은 나중에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데 위험물이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러면 폭발해봐야 양이 적으면 크게 위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할까? 연쇄 폭발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지정수량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 각종 위험물별로 몇 킬로 기준이 있는데 위험하기 시작되는 첫 단계. 그러니까 최저의 기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위험물 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허가 나오죠. 그래서 위험물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통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허가지를 운영하고 여기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공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고요.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법령의 체계 해가지고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왔는데 이건 다 소개를 해드렸죠. 국민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대통령 이하의 국가의 구조를 다루고 있는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국민의 대표가 만든 게 법률이고, 그 다음에 그걸 위임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조금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다 설명을 드렸죠. 자, 넘어가 보면 조례와 규칙이 나오는데 이 중에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처럼 여기 경기도면 경기도의회에서 시도조례, 경기도조례를 만들겠죠. 근데 시도조례도 있지만 뭐 시군구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시군구 조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실 게 우리 소방관계법규에서 시군구 조례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험 지문에는 이건 무엇으로 정한다? 시군구 조례 이런 게 보기에 나온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례 규칙 첫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지방의회 의결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시도조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으면 편리할 거예요. 시군구 조례는 X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혹시 보기에 나왔다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풀면 됩니다. 조례하면 무조건 시도조례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건데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거 이런 걸 규칙이라고 해요. 아까 저거는 시행규칙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시행규칙은 행정안전 부령이고 여기서 적혀있는 규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건데 행정기관 장. 이거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규정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소방과 관련해서. 자, 다음 06번 소방공무원의 체계입니다. 자, 국가가 있고 2번 지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소방청이에요. 소방청의 대표는 소방청장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1번 둘째 줄에 소방청, 그 다음에 소방청장 나오고, 지방하면 시도 단위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리고 지방의 시도의 총책임자는 누구다?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방 있고, 우리 소방 시스템은 시도 단위로 업무가 분할돼 있고, 그래서 시도 단위고,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밑에 담당 공무원이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시도로 말하면 시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시도 단위에 한 명씩 있는 게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에 소방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리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하는 소방대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이건 매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죠. 나중에 본문에서 볼 거예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여러분처럼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면 소방공무원이고 의무소방원은 군복무대체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방대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소방공무원의 계급 소방공무원법이라 우리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아마 소방학에서는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간단히 보면 맨 앞에가 소방총감 나와 있죠. 총감.
이게 바로 소방청장이에요. 예, 소방청장이 소방총감 계급이고, 그다음에 소방정감은 1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큰 곳, 서울, 부산, 경기도의 소방본부장이 바로 여기 소방정감이고요. 그다음에 소방감은 나머지 각 시도, 서울, 부산, 경기 이외의 시도의 본부장입니다. 소방준감은 그 밑에죠. 요거는 소방서장 중에서 예를 들면 땅이 큰 곳, 여기 수원, 고양, 수원, 뭐 용인, 고양 이런 동네의 소방서장이 소방준감이고, 소방정은 일반 시군구 단위의 소방서장이 바로 소방청. 그 다음에 뭐 소방령은 뭐 소방서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가요. 소방경, 소방위. 또 119 안전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소방위가 급으로 말하면 6급 가불인데 6급 을에 해당이 돼요. 공무원 계급이. 그러면서 119 안전센터장이라는 걸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소방장, 이게 7급, 소방교 8급, 소방사 9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까지 서론을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